바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딥 임플란트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찬입니다. 저희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 사고에 속하는 거죠. 저희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치조신경,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에 데미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긴 픽처가 좋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이런 진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죠. 결국 임플란트를 뺄 수밖에 없었죠. 길이도 너무 길죠. 얼마나 짧은 임플란트가 워킹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긴 임플란트는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긴 임플란트가 좋고 짧은 임플란트는 페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런 고전적인 논문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논문들은 러프 서피스가 개발되기 이전에 스무스 서피스 임플란트들이 대세를 이루던 그 시절의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디자인과 표면 처리가 달라진 지금에도 똑같은 이러한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바라고 봅니다. 저도 역시 긴 픽처가 좋다는 막연한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를 만들었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사고를 한번 치게 되면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죠. 임플란트 치료가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행복한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흉측한 결과를 만들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짧은 임플란트, 하치조신경이 저 밑에 있어도 간단하게 짧게 심고 끝내버리는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근할 때 전혀 신경이 안 쓰이죠.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하게 됩니다. 사이너스 그라프트 저도 한때는 많이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할 일이 없네요. 뼈가 얼마 없으면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뼈가 얼마 이하일 때 우리는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해야 될까요? 하고 나면 환자는 이렇게 푸렇게 멍이 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의사는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환자는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하다가 사진에서처럼 멤브레인이 찢어지게 되면은 환자뿐만 아니고 우리 치과의사들에게도 굉장히 트라우마죠. 힘들죠. 퇴근하고 나서도 잠이 잘 안 오죠.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 환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이너스 그라프트에 자신 없는 선배님께서 의뢰를 해왔는데 환자를 보내왔는데 10년 전이라면 저도 아마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신념이 있기에 그라프트를 전혀 하지 않고 멤브레인은 그냥 터트린 채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짧게 조그맣게 뼈에 인게이지가 되어 있죠. 픽처의 길이가 8mm입니다. 대체적으로 4, 5mm, 3mm 정도만 뼈에 인게이지가 되어 있죠. 보철했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쭉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저희 딥 임플란트 시스템을 쓰면은 이렇게 걱정 없이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도 별 문제 없고요. 약 2년 정도가 흘렀는데 전혀 페일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소스리제이션이 없다는 거죠. 즉 픽처 어바트먼트 커넥션으로부터 일정 양만큼 뼈가 녹는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거죠. 아주 뼈가 조금만 있지만은 저희 제품으로 결과를 잘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제품의 기종을 달리해서 소스리제이션이 있는 제품을 심는다 그러면 얘기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브레일막 타입의 임플란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최고의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지만은 필연적으로 소스리제이션이 생기죠. 1년 내에 1에서 1.5mm 그리고 매년 0.2mm까지도 정상적으로 보죠.
뼈가 그렇게 녹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뼈가 조금만큼 남아서 도저히 로드 베어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스트로만 타입의 임플란트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역시 이런 제품을 신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죠. 소스 리젠션이 생기죠. 바이트 포스가 세게 되면 첫 번째 매크로트레드까지 뼈가 녹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페일하게 됩니다. 뭔가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나죠.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생물학적인 이유, 보철적인 이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소스리제이션, 즉 마지날 본이 녹는 소스리제이션이 페일하게 된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하지 않고 퍼포레이션을 시키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예후를 관찰해 왔는데요. 이 픽처는 9mm 픽처인데 대체적으로 뼈에 인게이지 되어 있는 양은 약 5mm 정도 됩니다. 6년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죠. 때로는 이런 것도 경험하는데 그라프트를 하지 않고 멤브레인을 올리지도 않고 그냥 퍼포레이션을 시키고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프로비저널을 하는데 프로비저널 프로세시스를 하는데 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시리얼하게 찍어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죠. 뼈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라프트 없이 멤브레인 리프트 없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해야 될까요? 저는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임상 결과들을 많이 관찰하게 되죠. 짧은 임플란트가 충분히 워킹한다는 논문들도 많지만 많은 치과의사들에 의해서 외면당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는 결과들이죠. 다른 논문들도 있고요. 약 10여 년 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mm인 경우에 해보고 몇 년 지나서 괜찮으면 7mm를 해보고 7mm를 해보고 괜찮으면 또 몇 년 후에 6mm를 해보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1m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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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해가지고 쭉 임상적인 결과를 지켜보는 거죠. 이 환자 역시 약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전혀 페일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의외로 임플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뼈만 있어도 로드 베어링이 되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소스리제이션만 없다면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훌륭하게 서바이버 그리고 석세스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임상적으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시술이 데이터를 모아서 프로세싱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5월 정도의 데이터가 한국에서 퍼블리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후향적인 연구, 즉 제가 진료를 했던 것들이 데이터로 퍼블리시 되는 것보다는 좀 컨트롤드 스터디가 필요하므로 프로스펙티브 리서치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교수님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여러 병원에서 멀티센터 스터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진료에 있어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야가 바로 인스톨레이션이죠. 심지 못하면은 임플란트 진료가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식립하는 것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치과의사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심어버리면 스트레스 프리한 그런 상태가 되지만은 잘못 심어서 이렇게 서브머린 픽처가 된다든지 다이버 픽처, 다이빙을 하고 있는 픽처 때로는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임플란트의 꿈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 치과의사들은 밤잠을 못 자게 되죠. 다 넣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에서는 임플란트의 추세가 좌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이 쉽다는 거죠. 우측이 대세에서 벗어난 제품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봅시다. 단면의 모양은 이러합니다. 심하게는 마이크로 트레드의 시대는 끝났다고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크로 트레드를 매크로 트레드로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껍질을 많이 까버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트레드에서 껍질을 자꾸 더 까면은 매크로 트레드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이크로 트레드 픽처의 픽처 월을 얇게 만들면은 매크로 트레드도 픽처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드릴링을 할 때 픽처 사이즈보다 조금 큰 구멍, 그러니까 오버사이즈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매크로 트레드 픽처, 마이크로 트레드 픽처 둘 다 루즈하게 되겠죠. 이건 페일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드릴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크게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매크로 트레드 픽처는 미니멀리 스테이블해지고 마이크로 트레드 임플란트 또한 미니멀리 스테이블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보다 구멍이 조금 더 커지는 경우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즉 정상적인 구멍 사이즈보다 조금만 큰 경우, 그런 경우는 좌측은 slightly 스테이블하지만 우측은 스테이블해지고, 왜 그러냐면은 알베올라 본에 접촉하는 트레드 포인트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 양이 우측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좌측은 그렇게 심하게 늘어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좌측은 적당한 스테빌리티를 얻지만 우측은 아주 타이트한 스테빌리티를 얻게 되죠. 언더 드릴링 하게 되면은 매크로 트레드가 있는 픽처는 그냥 타이트할 뿐이지만은 마이크로 트레드가 있는 픽처는 아예 넣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즉 마이크로 트레드가 있는 픽처는 매크로 트레드가 있는 픽처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픽처가 똑같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직경이 똑같긴 하지만은 트레드의 개수가 많아서 좀 더 굵은 픽처로 취급이 돼야 돼요. 제대로 심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퇴근할 때 발걸음이 무겁죠. 환자도 무지 고생을 하고요. 좌우지간 심어야 됩니다. 스테이블하게 잘 심어야 되는데, 매크로 트레드 픽처와 마이크로 트레드 픽처는 이렇게 수술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마이크로 트레드 픽처가 센시티브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수술에 조금 더 센시티브하다,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거칠게 수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칠게 수술하는 선생님들은 좌측의 임플란트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트레드 픽처가 심기에 아주 수월하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좋아하지만은 좀 문제가 있죠. 장기적 예후에서요. 수술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매크로 트레드 픽처는 아무래도 메가 트렌드를 유행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치료적인 관점에서 알베올라 보온이 높게 되면은 이건 누구나 패솔로직이라고, 병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임플란트에서 똑같이 주위에 뼈가 녹는 것을 아무도 병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지올로지컬, 생리적인 현상이고 당연한 현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고 아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패톨로지컬, 즉 병적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오래전에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기를 들지 않고 당연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스리제이션, 뼈가 녹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진행되어 결국 임플란트가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임플란트가 있는 반면 어떤 종류의 임플란트, 예를 들면 저희 딥 임플란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물론 발치화가 있긴 하지만은 템포러리하고 파이널 보초를 하면 뼈가 점점점 자라 올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잘 자라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치조골의 반응은 굉장히 달라지고 소스리제이션은 정상적인 생리적인 현상이 아닌 병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한 마지널 본로서 소스리제이션이 생기느냐?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소스리제이션이 생긴다면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꼭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되고 뼈가 조금했을 때 심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널 본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진료의 퀄리티는 훨씬 높아지겠죠. 주로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죠. 마이크로 갭과 마이크로 모빌리티.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 원인을 마이크로 갭으로 이미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애지간한 배짱을 가진 치과에서 아니면은 방귀를 들지 못하죠. 진료를 하면서 여러 스타일로 하면서 각가지 경험을 얻게 되는데, 일단 5-7 브릿지를 발치를 하고 5-7 사이에 임플란트를 2개를 심고 5번 발치와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발치만 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너스 그라프트도 하지 않고 멤브레인 엘리베이션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뚫었을 뿐입니다. 엑스레이상에 이렇게 되겠죠. 픽셔 길이는 8mm이고 뼈에 인게이지 된 양은 뒤에는 대충 6mm, 4mm, 4mm, 5mm 그 정도 되겠죠. 아까 제가 이거보다 더 험악한 케이스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아마 생각하시겠죠. 문제는 여기에서 마이크로 갭을 한번 만들어 보았다는 거죠. 앞에 5번을 심으면서 6번, 7번 힐링을 같이 넣었는데 5번에는 정상적으로 힐링 어바트먼트가 풀 시팅이 됐지만 6번, 7번은 좀 덜 들어가서 마이크로 갭이 생겼어요. 만약에 마이크로 갭 그 자체가 뼈를 녹이는 첫 번째 원인이라면은 6번, 7번에는 소스리제이션이 일어나야 되겠죠. 임상적으로 별 문제를 못 느낍니다. 마이크로 갭에 연조직이 자라 들어가 있고 가운데 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제거를 해봤고 그 앞에 건 정상적인 상태고요. 마이크로 갭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마이크로 갭이 있는 상태로 약 3개월을 뒀는데 뼈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진료하는 통법대로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임상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철 치료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반이 흘렀는데 소스리제이션 전혀 안 생기고 정상적으로 아주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마이크로 갭이 소스리제이션의 에티올로지가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은 이러한 경험을 수시로 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프로스펙티브 스타디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험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랑 자주 교류를 갖는 교수님들하고 이 분야도 연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갭이 소스리제이션의 원인이라는 그 가정하에, 그 전제 조건 하에 그것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플랫폼 스위칭을 들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플랫폼 스위칭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전혀 이의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 진료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픽처 어바트먼트 커넥션에 텀이 생기고 저 텀에는 세균이 존재하고 그 세균에 의해서 뼈가 녹는다는 간단한 가설이죠. 즉 저렇게 소스리제이션이 생기는데 저것의 원인이 바로 픽처 어바트먼트 커넥션에 있는 마이크로 갭이라는 거죠.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에 세균이 존재하면서 나와서 뼈를 녹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균이 존재하면서 나오는 입구를 뼈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면 뼈는 안전할 것이다. 그것이 플랫폼 스위칭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세균이 나오는 출구를 뼈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죠. 픽처의 플랫폼을 늘리는 방법, 어바트먼트의 외부 직경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균을 뼈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죠.
아스트라 타입의 임플란트는 뼈가 잘 녹지 않습니다. 소설이제심이 별로 없죠. 많은 브레일막 유저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플랫폼 스위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스위칭 이론에 따르면 좌측은 크게 플랫폼 스위칭이 되어 있고 우측은 작은 플랫폼 스위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의 골 반응이 다른데 좌측은 뼈가 적게 녹아야 되고 우측은 뼈가 많이 녹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임상 케이스를 살펴보면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플랫폼 스위칭이 많은 좌측은 픽처 어바트먼트 커넥션으로부터 뼈가 많이 물러나 있고 우측은 그 반대라는 거죠. 즉 아스트라 타입 임플란트를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플랫폼 스위칭 이론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는 플랫폼 스위칭은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플랫폼 스위칭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어요. 발치 적시 임플란트 후에 보초를 하고 5년, 6년이 지났는데 알베올라 보온이 어바트먼트와 다이렉트 컨택을 한다는 거죠. 플랫폼 스위칭의 기본 전제가 픽처 어바트먼트 커넥션으로부터 뼈는 항상 일정 거리만큼 물러서 있고 마이크로 갭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임상적으로 이런 현상은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또한 설명이 안 됩니다. 액시덴탈하게 우연히 발치적시 임플란트를 하면서 좀 깊게 심었습니다. 저도 저 부위가 무지 궁금해서 어바트먼트를 뼈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얀 부분들은 알베올라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우당간 어바트먼트와 알베올라 부분이 다이렉트 컨택을 한다는 거죠. 7년이 지나면 저렇게 됩니다. 오세온트레이션의 정의가 조금씩 변하는데 알브렉슨에 의하면은 clinically asymptomatic rigid fix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어바트먼트는 알베올라 본과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치과 의사들이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랑 픽스와 알베올라 본과의 어떠한 결합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제가 보여준 결과에 의하면은 어바트먼트 또한 뼈와 알베올라 본과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을 이룬다는 거죠. 이건 어바트먼트가 특수한 이유에 의해서 파절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거될 걸로 생각하고 스크루를 풀었는데 잘 안 나왔어요. 블리딩 때문에 정확하게 사진은 못 찍었지만은 좌측 상태에서 저것을 잘 뺄 수 없어가지고 디스탈에 뼈를 살짝 치고 루트 피크를 통해서 제거를 했는데 여기에 익스플로러를 만져봤는데 전혀 연조직 계절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 당시에 어바트먼트와 알베올라 본은 다이렉트 컨택을 하는구나. 그 당시에 초창기에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의 정의가 LM상에서 광학현미경상에서 어바트먼트와 알베올라 본의 다이렉트 컨택을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때 조직 10편을 만들면은 뼈랑 어바트먼트랑 다이렉트 컨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바트먼트를 만드는 머티리얼과 픽처를 만드는 머티리얼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기계로 가공하기 때문에 꼭 임플란트만 오세오 인티그레이션 되라는 법은 없겠죠. 어바트먼트는 충분히 오세오 인티그레이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갭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둔 플랫폼 스위칭 이론 여기에는 도저히 임상에서 설명되지 않는 미스테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마지널 본로스의 원인을 마이크로 갭과 박테리아 일반적으로 모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은 저는 이게 아니고 두 번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그에 따른 박테리아 프라이머리 에티올로지를 마이크로 갭이 아닌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하죠. 개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픽처 어바트먼트 따로 제작을 하고 위에는 마이크로 갭을 줬지만은 10마이크론, 50마이크론, 100마이크론 마이크로 갭을 줬지만은 레이저 웰딩을 통해서 픽세이션을 시키고 즉 어바트먼트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고정을 하고 밑에 세 개는
끼웠다 뺐다를 반복을 했죠. 3번 반복을 했죠. 보면은 마이크로갭이 비록 존재하지만 레이저 웰딩을 한 그룹에서는 알베올라 보너스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레이저 웰딩을 하지 않고 끼웠다 뺐다를 반복한 그룹에 있어서는 뼈가 많이 녹았다는 거죠. 불행히도 이 허만 코크란 이분들은 논문을 2개를 썼습니다. 이거 2년에 2000년도에는 마이크로갭이 뼈의 위치를 결정하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 팩터고 그 다음 다른 것들을 설명하고 했는데 그 다음 바로 1년 뒤에 마이크로갭 그 자체가 아니고 rigid connection, 픽세이션이 뼈의 위치를 결정하는 첫 번째 팩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논문을 읽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첫 번째 논문은 많이 인용되는데 두 번째 논문은 거의 인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저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지바 역할은 바이올라직 베리어와 메카니컬 베리어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집니다. 임플란트와 자연치에서는 조금 다르게 필요하죠. TFO, Trauma from Occlusion. 치아가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양보다 더 큰 과도한 힘을 받았을 때 모빌리티가 생기게 되죠. 즉 이렇게 치아는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박테리아가 없으면 별 문제 없지만 박테리아가 있는 상황에서는 TFO는 포켓을 만들게 되고 세균이 들어가면서 치주염, 페리오돈타이티스를 만들게 되죠.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그 다음 High Frenum Attachment, 프레넘이 위에 부착되어서 저작이나 말을 할 때 그림처럼 당겨지게 되면 역시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생기게 됩니다. 치조골이 높고 포켓이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모바일 투스, 모바일한 치아와 모바일한 진지바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페리오 어태치먼트를 디태치 시키는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잇몸이 움직이나 치아가 움직이나 병을 만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임플란트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어바트먼트가 움직이고 있어요.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픽으로 제가 조금 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진지바가 움직이는 경우, 모바일 진지바.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임상을 한번 살펴보죠. 치연에 잇몸에 굉장히 염증이 심합니다. 설척과 협적, 전체적으로 다 염증이 심합니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염증이 심하죠. 로딩을 가하지 않았지만은 알베올라 본이 살짝 녹고 있는 게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저는 위지드한 펌한 진지바의 부족이 주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팔레이트에서 진지바를 떼고 그라프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깨끗하죠. 즉 픽처 주위에 모바일한 진지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모바일한 진지바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모바일 진지바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좌측은 모바일 진지바, 우측은 이모바일 진지바 그렇게 되는 거죠. 즉 모바일 어바트먼트는 모바일 진지바처럼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오래 하고 임플란트 진료를 오래 하고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뼈가 많이 녹았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쉽게 치료가 안 되죠. 원인을 살펴보면 뭘까요? 심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시멘이 저렇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겨 있죠. 왜 생겼을까요? 시멘일까요? 진지바가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제거해서 봤는데 일단 페리오돈타이티스,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겼죠. 수술을 하고 본 디펙트가 굉장히 큽니다. 치료를 하고 보초를 다시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원인을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그건 재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바트먼트를 제거하고 시멘이 있나 없나를 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시멘이 없었어요. 그럼 시멘이 없는 상태에서 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겼을까요? 저는 모바일 어바트먼트, 즉 픽처 내부에서 어바트먼트가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헥서 디바이스가 저렇게 충격을 받은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심하게는 여기는 디포메이션, 모양 자체가 변해 있습니다. 많은 치과 의사들이 헥서 어바트먼트를 쓰면은 그 어바트먼트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공하지 않는 이상 인간이 가공하는 한 항상 유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유격 내에서는, 유격의 범위 내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심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죠. 즉,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모바일한 어바트먼트가 모바일한 진지바처럼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원인은 시멘이 아니고 어바트먼트의 모빌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바트먼트를 다른 방식으로, 즉 헥스에 의지하지 않고 코니컬 커넥션의 프릭션에 주로 의지하면서 보호처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을 통해서 리지드 커넥션, 이모바일 커넥션을 이룩한 거죠. 시간이 지났더니 뼈가 굉장히 많이 찼죠. 그라프트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임플란트가 페일할 수도 있고 결국 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많은 고통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라프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임상적 결과를 보이고 있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알베올라 본 로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지드 커넥션, 이모바일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모바일 어바트먼트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에티올로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우 소스 리제이션이 생겨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저는 모바일 할 거라고, 픽처 어바트먼트 커넥션이 모바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스크루를 풀어봤더니 역시 모바일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 타이트닝을 다시 했는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수술 당시의 사진을 보면 처음에는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루가 풀어지면 소스 리제이션이 생긴다는 거죠. 건보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플랩을 열고 큐레티즈를 하고 디그래뉼레이션을 하고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원인을 생각할 때 스크루 루즈닝, 스크루가 풀어지고 픽처 어바트먼트 커넥션이 루즈해져서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템포러리 보초를 빼고 딱 스크루 리타이트닝 하나만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지 않고. 일주일 후에 건보일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루즈한 어바트먼트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적절한 치료 타이밍, 리타이트닝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까지 진행돼서 임플란트가 페일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보일이 생겼죠. 템포럴 상태에서 건보일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메디케이션도 하지 않고 타이트닝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많이 좋아졌죠.
우리가 진료를 함에 있어서, 임플란트 진료를 함에 있어서, 한번 시술한 임플란트가 무탈하게, 아무 탈 없이 오래 가야 환자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겠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프리한, 행복한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바트먼트 루저닝, 이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풀어졌다. 풀어졌네? 그냥 쪼이면 되겠네?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러졌지만 환자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부러지기도 하고 온갖 사고들이 나죠. 그래서 스크루가 왜 부러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스크루가 부러지는 건 스크루 자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없는 저 속에서 스크루 자체가 그냥 혼자 스스로 거꾸로 돌면서 갑자기 낮아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를 않죠. 빅포드란 부는 투 스테이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프리로드가 없어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이크로 무브먼트와 함께 루저닝이 생긴다는 거죠. 영어 표현으로는 스크루 루저닝 딱 하나이면서 스테이지를 나눴는데 한국말로 표현한다면은 퍼스트 스테이지는 나사 헐거워짐, 세컨드 스테이지는 나사 풀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스크루 루저닝과 언스크루잉. 그래서 스크루 루저닝을 스테이지로 나누는 것보다는 용어를 달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로드는 클램핑 포스죠.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스크루를 돌리게 되면은 스크루가 어바트먼트와 픽처를 꽉 물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스크루는 픽처를 위로 올리고 어바트먼트 헤드는 어바트먼트 스크루 헤드는 어바트먼트를 밑으로 내리면서 꽉 물게, 즉 이렇게 집게처럼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딱 물게 되는 거죠. 이게 프리로드죠. 자, 그러면 빅포드의 단계,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루저닝, 나사, 헐거워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이센트릭 포스를 받으면은 크라운이 밴딩을 하게 되고 밴딩을 한 크라운이 어바트먼트 스크루를 일롱게이션 시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크라운이 원위치되게 되면은 스크루는 루즈해지는 거죠. 그래픽에서 보는 대로 충분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브레막 임플란트에서 스크루 루저닝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리로드가 없어지는 건 스크루 일롱게이션,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레막 임플란트가 루즈하지 않게 만들려면은 스크루를 굉장히 좋은 재질로, 강한 재질로 정밀하게 가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죠. 저작을 하게 되면은 어바트먼트와 크라운이 딸그락거리면서 움직이게 되고 이때 루즈한 어바트먼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빅포드가 얘기한 세컨드 스테이지, 한국말로 하면은 언스크루잉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스트라 타입의 임플란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아스트라 타입 임플란트에서 역시 스크루 루저닝이 생기려면은 크라운의 이센트릭 포스가 가해졌을 때 크라운의 밴딩, 어바트먼트 밴딩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루저닝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언스크루잉이 일어나는데 스크루가 루즈해지려면은 어바트먼트가 밴딩이 일어나야 되죠. 어바트먼트가 밴딩이 일어나려면은 픽처의 레트럴 월이 휘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힘을 받는 부위는 스크루가 아니고 픽처 월이 되는 거죠. 브레막 타입 임플란트와 아스트라 타입 임플란트에서 스크루 루저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아스트라 타입 임플란트는 픽처 월이 모든 힘을 첫 번째로 담당하게 되고 브레막 임플란트는 스크루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막 임플란트는 스크루가 중요하고 아스트라 임플란트는 픽처 월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브레막 임플란트는 스크루가 모든 힘을 받게 되므로 스크루가 부러지거나 스크루가 강하면 픽처가 부러지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스트라 타입 임플란트는 다른 유형의 사고가 일어나죠. 즉 픽처가 찢어지게 되는 거죠. 왜? 픽처 월이 가장 먼저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살펴보면은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외형적 모양에 주안점을 둬서 커넥션이 어바트먼트가 픽처의 속으로 들어가느냐, 어바트먼트가 픽처의 외부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인터널 커넥션, 익스터널 커넥션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만은 기능적인 측면에 들어가면은 정확한 비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픽처 월이 로드 베어링을 하느냐, 아니면은 스크루가 로드 베어링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우리가 임플란트를 분류하는 정확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프리알리 임플란트, 이런 임플란트는 어바트먼트가 픽처 내부로 들어가지만은 액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은 브레인마크가 별로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같은 인터널 구조라고 생각하지만은 프리알리는 워킹 메커니즘이 브레인마크와 비슷하고 유격이 있고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브레인마크랑 프리알리가 차라리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인마크 임플란트에서 그래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없애고 픽스 어바트먼트 커넥션을 리지드하게 만들려면은 익스터널 헥스를 높게 만들고 머시닝 톨러런스를 줄이면서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고 플랫폼을 넓혀서 메카니컬하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바트먼트 스크루의 재질을 강하고 아주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익스터널 헥스 임플란트, 브레인마크 타입의 임플란트는 그래서 오리지널 브레인마크에서 그것이 발전되면은 헥스 하이트가 높아지는 바이어 호라이즌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헥스가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 스크루 루저닝이 훨씬 덜해집니다. 임상적으로 많이 편해지는 거죠. 그럼 아스트라 타입 임플란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넥션을 깊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보통의 얕은 커넥션이 아닌 깊은 커넥션, 코니컬 커넥션을 좀 더 깊게 파는 거죠. 똑같은 어바트먼트를 끼웠을 때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좌측은 안심하면서 우측은 불안해합니다.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커넥션을 깊게 파면 픽처 월이 얇아져서 잘 찢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좌측은 안심하는데 우측을 불안해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트럴 밴딩 포스가 가해졌을 때 코니컬 커넥션의 깊이가 얕아지게 되면은 모든 포스가 힘이 픽처 탑 부위에 집중되는 거죠. 우측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이 커넥션 프로블럼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우측이 훨씬 커넥션 프로블럼이 없고 스테이블한 커넥션을 이룹니다. 임상적으로 써보면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좌측의 경우에는 스크루가 잘 풀어지고 부러지는 반면 우측은 풀어짐이 거의 없고 부러지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픽처가 찢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터널 커넥션, 코니컬 커넥션은 픽처가 찢어지는 부작용이 있죠. 제거해야만 합니다. 보시면은 픽처 월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상당히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픽처가 안 찢어지기 위한 도안으로서 월을 두껍게 한다는 건 약간의 한계를 가지는 거죠. 월 그 자체의 두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로드를, 힘을 분산시킬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공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좌측 픽처 월이 두껍지만은 밴딩 포스가 훨씬 강하게 작용하고 우측은 픽처 월이 얇지만은 밴딩 포스가 훨씬 약해집니다. F1과 F3는 L1과 L3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상식적으로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F1과 F3. 이 공식에 의해서 수치를 대입해 보면은 F1은 F3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이러한 생각을 저희가 논문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작년에 석사 논문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상식적인 결과가 나왔죠. 딥 커넥션은 로드가 분산되는 반면 샬로 커넥션은 굉장히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좌측이 찢어질 거라고 불안해하지만 오히려 정상적이라면 우측이 찢어질 걸 불안해해야 됩니다. FEM, Finite Element Analysis. 이건 어느 정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Cyclic Loading Test. 인스트롤을 이용해서 반복되는 하중을 가해보는 거죠. ISO 국제 규격에 따라서 각도와 위치를 정한 다음에 사이클릭 로딩을 해봅니다. 픽처에 어바트먼트를 체결하고 크라운이 들어간 것처럼 저렇게 해서 실험을 해봅니다. 보통 로딩을 가하면 일주일 이상, 심하게는 한 달씩 로딩을 가하니까 시간적인 제약과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많이 해볼 수는 없었고 소량을 해봤는데 430N이라는 실제 구강에 적용되는 것보다 굉장히 큰 힘을 가해봤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 25만 번의 커넥션이 부러졌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는 500만 번까지 로딩을 했는데도 커넥션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500만 번 정도의 로딩을 가하려면 약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시간이 가해짐으로써 500만 번으로 스톱을 시켰는데 얼마나 더 많은 로딩을 가해야만 우측이 부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간단한 실험만으로 딥 커넥션은 셜로 커넥션보다 20배 이상의 커넥션 스테빌리티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지드 커넥션을 이룩하기 위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어바트먼트의 싱크다운과 리타이트닝이죠. 임플란트를 만들 때 하나님이 가공하지 않는 한 픽션 내부에 어바트먼트가 아주 정밀하게 안착되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학적인 이유로 그래서 윗 부위가 먼저 닿고 아랫 부위는 살짝 뜨게 만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철 이후에 저작을 하게 되면은 픽처 월이 살짝 벌어지게 되죠. 픽처 월이 살짝 벌어지면서 어바트먼트가 싱크 다운이 되면은 저 지점에 공간이 생김으로써 빅포드가 얘기한 즉 스크루 루저닝의 첫 번째 단계인 프릴로드 로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리타이트닝을 하지 않으면은 어바트먼트가 레터럴 포스를 받았을 때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은 이 점을 고려해서 반드시 리타이트닝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커넥션을 하고 어바트먼트가 싱크 다운이 되면은 반드시 리타이트닝을 해줘야 스크루 루즈닝에 따른 어바트먼트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내지는 프랙처 같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해야 되겠죠? 누구라도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해야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그라프트 하지 않고 멤브레인 올리지 않고 그냥 뚫고 심어 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1년 지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6번 지점에는 뼈가 좀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2년이 지났는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상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요. 대충 알베올라 보호는 한 3mm, 3.5mm 그 정도 아주 얇은 본인데 뼈가 생기면서 잘 로드 베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가장 베이직한 컨셉은 이 제품이 소스리제이션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리지드 커넥션, 딥 커넥션을 기반으로 한 리지드 커넥션에 의해서 소스리제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중간에 리타이트닝을 했습니다. 리타이트닝을 통해서 리지드한 커넥션을 이룩했고요. 이러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5가지 정도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리지드 커넥션은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리지드 커넥션이 되지 않으면 이런 진료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바일한 커넥션은 소셜리제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커넥션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 드릴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임플란트가 많이 실패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본에 대한 히팅이죠. 알베올라 본은 인체보다 10도 높은 47도에서 1분간 드릴링을 하게 되면 네크로시스에 빠지죠. 그래서 네크로시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드릴링을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라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프리사이즈 드릴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픽처를 적당히 넣기 위해서는 구멍의 사이즈가 정밀할수록 좋겠죠. 픽처 사이즈보다 많이 커져 버리면은 픽처는 오세 인출레이션이 안 되고 페일할 수 있고 너무 작으면은 픽처가 제자리에 다 안착될 수가 없겠죠. 정밀하게 정해진 양만큼의 구멍 사이즈를 만든다면 픽처는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드릴 사이즈와 그때 만들어진 홀 사이즈가 동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건 싱글 스트로크입니다. 그 전까지는 뭘 했든 상관없는데 파이널 드릴만은 싱글 스트로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때 만들어진 구멍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Nobody knows, only God knows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안착이 될지, 너무 빡빡해서 안 들어갈지, 헐렁해서 공분 픽처가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는 마이크로 트레디드 픽처가 매크로 트레디드 픽처보다 유리하다는 거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상식입니다. 마이크로 트레드가 있는 픽처와 매크로 트레드가 있는 픽처, 교합력이 작용했을 때 그 교합력은 나사를 통해서 알베올라 본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사가 많은 임플란트가 유리할까요? 나사가 적은 임플란트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나사가 많은 임플란트가 유리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록 마이크로 트레드 임플란트가 수술은 어렵고 대세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익스트림한 케이스에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픽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테이퍼드 픽처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픽처 탑이 알베올라 본 크레스트보다 약간 상방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계적인 관점에서 오클루잘 로드를 받았을 때 알베올라 본이 프랙처가 되면서 픽처 어바트먼트 크라운이 동시에 픽처 내부 사이너스 내부에 빠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좌측처럼 테이프하면은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 모바일한 어바트먼트는 소셜리제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바트먼트를 끼웠다 뺐다 해도 소셜리제이션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프랙티스의 근간은 소셜리제이션을 막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바트먼트를 한번 장착한 다음에 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바트먼트 레벨에서 임프레션을 뜨고 어바트먼트 레벨에서 보호처를 하고 그러면은 뼈가 녹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진료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바트먼트를 끼웠다 뺐다 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논문에도 다 나와 있죠. 스웨덴의 알브렉슨 린데 휘하의 에이브람슨 이런 분들이 이미 논문으로 다 발표를 했었죠. 임상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소셜리제이션이 생겼어요. 아스트라 임플란트는 소셜리제이션이 안 생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소셜리제이션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프로비저널 상태에서는 소셜리제이션이 없어요. 뼈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파이널 보철이 들어갔더니 소셜리제이션이 생겼어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인데 어바트먼트 레벨에서 임프레션과 보호처를 못했어요. 대합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어바트먼트를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픽처 레벨에 보호처를 했습니다. 픽처 레벨에 임프레션을 뜨고 어바트먼트는 끼웠다 뺐다를 했고 처음에 골드 브릿지가 안 맞아서 또 끼웠다 뺐다를 했고 잘 안 맞아서 골드 브릿지를 3번 만드는 동안에
어바트먼트를 끼웠다 뺐다를 3번 정도 반복했겠죠. 그랬더니 뼈가 저렇게 녹는 거죠. 에이브람슨의 논문 결과를 저는 임상 경험에서 항상 옳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는 것이 임플란트의 프랙처죠. 임플란트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소량의 임플란트 심으신 분들은 경험 못 하겠지만은 오래 많이 하신 분들은 꼭 경험하죠. 엑스레이상에서 가운데 게 뭔가 이상함을 느끼죠. 직감적으로 부러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뺐습니다. 중요한 건 임플란트가 부러졌다는 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부러졌냐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첫 번째 매크로드레드에서 임플란트가 부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쉬운 얘기죠. 저 지점이 픽셔 월이 가장 얇아지는 첫 번째 지점이기 때문에 저기에 로드가 집중되는 거죠.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저 지점에 집중되기 때문에 첫 번째 매크로드레드에서 픽셔가 부러지게 됩니다. 자, 좌측에 매크로드레디드 임플란트, 우측에 토탈리 마이크로드레디드 임플란트. 좌측은 수술이 쉽고 우측은 수술이 좀 어렵지요. 그러나 임플란트 프랙처, 환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자 입장에서는 좌측을 심어야 될까요? 우측을 심어야 될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좌측이 잘 부러질까요? 우측이 잘 부러질까요? 우측이 비록 수술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는 우측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면이 이렇게 차이가 좀 나죠. 매크로드레디드 임플란트. 간단하죠? 홈을 깊게 판 거죠. 마이크로드레디드 임플란트에서 껍질을 자꾸 깎아내서 껍질을 얇게 만들면 매크로드레디드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뭐 특별한 거 없죠. 저 매크로드레드 지점, 골 부위에서 픽처 월이 너무 얇아지니까 환자 입안에서 수시로 부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에 코니컬 커넥션을 깊게 파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저 골의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니컬 커넥션을 좀 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픽처럼 저 지점의 두께를 어느 정도 보강하기 위해서는 커넥션을 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드레디드 픽시에서는 딥 커넥션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드레드는 픽처 월 thickness를 유지해 주니까 딥 커넥션을 가능하게 해주고 딥 커넥션이 가능하면은 리지드 커넥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트레드, 딥 커넥션, 리지드 커넥션, 소셜리제이션 그리고 익스트림 케이스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수술이 좀 어렵긴 하지만 왜 우리가 마이크로 트레드 임플란트를 써야 되며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 제품은 픽처가 두께가 크게 4가지입니다. 바디의 두께를 살펴보면은 가장 굵은 것이 4.6, 그 다음 4.1, 3.8, 3.4 이렇게 나가죠. 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널 드릴링을 해야 됩니다. 드릴 다이아메터가 저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드릴 다이아메터와 픽처 바디 다이아메터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는 거죠.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아주 조금만 차이가 나요.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픽처의 외경보다 약 0.7mm, 작게는 0.5mm, 대부분 약 0.7mm 정도 작은 드릴을 만듭니다. 즉 드릴이 업다운을 반복하더라도 드릴 사이즈보다 구멍이 더 크더라도 스테빌리티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하죠. 문제는 그런데 업다운을 많이 해서 형성된 그 구멍의 사이즈가 과연 얼마냐는 거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only God knows. 하나님만이 알게 되는 그런 구멍을 만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업다운 드릴링을 하게 되면은 항상 똑같은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스테빌리티를 얻으려면은 프리사이즈한 드릴링, 동일한 구멍이 형성돼야 됩니다. 동일한 구멍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파이널 드릴이 딱 한 번만 갔다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렇게 픽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드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파이널 드릴링을 딱 한 번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드릴링을 해서 픽스를 이렇게 심고 싶다. 그러면은 파이널 드릴을 딱 한 번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드릴이 왔다 갔다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때 형성되는 이 구멍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운이 나쁘게 되면은 이렇게 픽스처가 스테빌리티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수술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밤잠은 아마 못 잘 겁니다. Just one stroke of final body drilling. 귀찮지만은 이걸 해주는 것이 의사와 환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픽스가 덜 들어가도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치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수술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조만큼 드릴링을 해서 저 픽스를 넣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문제는 드릴링을 반복하면서 구멍의 직경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때 드릴드 홀의 랭스가 쇼트닝이 된다는 거죠. 점점점 직경이 굵은 드릴을 쓰면서 알베올라본에 형성된 구멍의 사이즈는 넓어지게 됩니다. 이때 탑 부의 알베올라본이 리덕션이 되면서 위에서부터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픽스를 넣게 되면은 조 지점이 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mm를 드릴링했지만은 점점 드릴의 다이아미터가 커지면서부터 위에 알베올라본이 리덕션이 되면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릴링을 할 때 처음에 약간 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알베올라본 위가, 알베올라본 상부가 플랫하다면은 얘기는 굉장히 심플해지겠죠. 픽스가 덜 들어갔는데 만약 밑에 저렇게 공간이 남아있다. 그럼 드릴드 홀 랭스의 쇼트닝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카운터 싱크 드릴링을 적게 해서 위에서 너무 스테빌리티가 빡빡해서 밑에까지 다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위에 카운터 싱크 드릴링을 더 해줘야 되겠죠. 옛날에는 저만 해도 10년 전에는 픽처를 심고 본 디펙트가 있으면은 자가구를 채취하여서 이렇게 그라프트를 하였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해봅니다. 페리오 질환으로 발치한 환자, 본 디펙트가 굉장히 크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라프트를 하는데 그라프트를 하지 않고 그냥 수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차 수술 이후에 보철까지 행하였습니다. 엑스레이 변화를 한번 살펴보죠. 그라프트 없으니까 저렇게 나타나겠죠. 2차 수술 이후 보철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뼈가 차는 것을 알 수 있죠. 컨테인트 디펙트는 그라프트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뼈가 많이 차죠. 물론 모든 환자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환자가 이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플란트 시술 그 자체가 오토지너스 본필을 엑셀러레이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폰테이너스 본 힐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폰테이너스 본 힐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스리제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의 근간이 바로 리지드 커넥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필을 이룩하겠다. 그렇다면 반드시 리지드 커넥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저희 제품의 딥 커넥션이라는 거죠.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본 그라프트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는 임플란트를 심고 본 그라프트를 하지 않고 유유히 퇴근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트레스 프리 임플란트 트리트먼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부에 only 그라프트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이너스 안쪽에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해야 될까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뼈가 저절로 spontaneous recovery가 되는 거죠. 때로는 임플란트가 알베올라 본 fill acceleration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본 필을 방해하지는 않는 그 수준이죠. 상부 쪽은 본 필을 방해하지 않았고 사이너스 쪽은 아무래도 약간 액셀러레이션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임상적으로도 별 문제 없습니다. 2년 후에 좋은 임상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많은 치과 선생님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또한 굉장히 편안한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품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